국민 라디오 조상훈 김영민의 조간 브리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상훈입니다. 3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월요일 조간신문 일면 톱기사부터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한겨레 신문입니다. 지난 토요일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요. 캠핑장 화재 사고였습니다. 캠핑족 늘어나는데 캠핑장 안전 무방비, 이런 제목입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지난 토요일입니다. 새벽에 일어난 화재 사고였는데요. 강화도 민간 캠핑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화재로 두 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을 당했고요. 전국에 1600여 곳에 이 캠핑장이 있는데 안전 사각지대라고 합니다. 소방점검 등 법제도도 미비한 상태고요. 정부가 뒤늦게 나서서 등록 관리해야 된다, 이런 얘기지만은 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국민일보도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다뤘는데요. 또 다른 세월호 글램핑장, 이렇게 제목을 뽑았습니다. 글램핑장, 다소 생소하게 들리실 것 같은데 신조어라고 합니다. 화려하다는 뜻의 글래머러스, 그리고 캠핑을 뜻하는 이 캠핑,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요. 이 필요한 모든 도구가 갖춰져 있어서 좀 안락하게 즐기는 캠핑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업소들 전국에 한 3025곳 되는데 안전기준이 특별히 없다고 합니다. 이 안전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는 얘기고요. 캠핑 열풍 때문에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는데 별다른 안전기준 없다고 국민일보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신고만 하면 지금은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이번에 화재가 난 인디언 텐트라고 하네요. 불에 취약하다고 합니다. 정부가 또 대책을 내놓겠지요. 하지만 이런 사고들 좀 되풀이되고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조선일보 가보겠습니다. 한중일 정상회담 아베 담화에 달렸다, 이런 얘기인데요. 네, 3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렸지요. 그 결과를 놓고 브리핑을 하는데 한중일 온도차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상회담 개최를 위해서 노력한다는 얘기가 대체적으로 합의된 내용인데요. 사실상 개최 시기에 대해서 합의를 못했는데 중국이 반대했다고 합니다. 중국과 일본 외교장관을 만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봄이 와서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이 펴서 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삼국이 협력해 주기를 당부했다는데, 이 아베 담화라는 게 오는 8월 종전 70주년 담화 때 이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떤 얘기를 하느냐, 여기에 한중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가 달려있다는 얘기니까 결국은 한중일 정상회담은 일찍 열린다고 한다면 8월 이후니까 한 9월쯤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아베 담화에 실린 내용들 보고 중국이나 우리나라는 입장 정하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중앙일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3년차 남북 돌파구 위에 정상회담 열어야, 이런 주문을 하고 있는데요. 어디서 나온 얘기냐면은 북한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들의 모임인 한반도 포럼 창립 4주년 학술회의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과 말통하는 특사도 검토해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북한과 말통하는 특사, 글쎄요, 현재 박근혜 정부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프리미엄 리포트 심층 탐사 기획이라는 타이틀을 달았는데 3월 26일이 천안함 오죽입니다. 즈음에서 이 기사를 일면 톱으로 올렸는데, 천안함 오죽이 아직도 유언비어와 전쟁 중, 이런 제목 달았고요. 음모론에 폭침당한 천안함 진실. 추모보다 정부 불신 상징 키워드가 됐다고 합니다. 이 천안함 폭침 사건이 말이죠. 세월호 비선 실세 등 SNS 이슈마다 의혹 키우려 단골 소재로 악용된다, 이런 얘기인데요. 오늘 한국일보 보면은
천안함 논란으로 유족에서는 상처 주지 말아야 이런 제목의 최원일 함장 인터뷰가 실려 있습니다. 5년 만에 언론 인터뷰를 하는 게 처음이라고 하는데 관심 있는 분들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국일보 일면 톱기사는 임금 계급사회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7년 근무에 시급 350원 올랐어요. 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대형마트에서 포장일 하는 50대 여사원의 얘기인데요. 시급이 고작 6% 올라서 월급이 123만 원이라고 합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 감안하면 임금태를 줄었다. 이런 얘기고요. 또 법률회사에 근무하는 30대 회계사는 같은 기간 연봉이 3배나 뛰어서 1억 원이 됐다고 합니다. 소득 불평등 83%가 임금에서 비롯된다. 이런 얘기인데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30대 회계사하고 마트에서 포장일하는 50대 여사원 급여가 같을 수는 없겠죠. 그런데 7년 근무했는데 시급이 고작 350원 올랐다고 합니다. 비교해서 써놨는데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것 같습니다. 경향신문 가보겠습니다. 강화도 펜션 화재 사고를 일면으로 톱으로 다루긴 했는데요. 다른 기사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4년 연속 성장률 추월 미친 가계빚지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블랙홀 가계부채라는 부제를 달았고요. 지난해 4분기에 주택대출 증가율이 10.2%였는데 이게 통계 작성 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를 넘어선 그런 가계부채 증가율이라고 합니다. 성장률 대략 짐작하시겠지만 10.2% 안 되니까요. 성장률을 훨씬 추월하는 그런 가계부채 증가율. 잠시 후에 김효진 PD와 함께 이 문제 좀 진단해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전라도 홍어, 영남당 지역감정 조장 댓글 처벌한다 이런 얘기인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렇게 댓글 달고 인터넷에서 유포하는 사람들 처벌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최대 200만 원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성인은 물론이고 청소년까지도 대상으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막말을 퇴출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론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사드 아시아인프라 투자은행 기로에선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분석 기사고요. 전략적 모호성으로는 버티기 한계에 도달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익을 위해 결단을 해야 될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26일에 댐프시 미 합참의장인가요? 우리나라 방한하죠. 그때 또 사드 얘기가 나올 것 같다는 얘기고요. 다음 달이면 또 미국 국방부 장관하고 국무장관이 잇따라서 우리나라를 옵니다. 이제는 좀 가닥을 잡아야 된다. 이런 주문이 세계일보 일면에 실려 있습니다. 일면 톱기사 살펴봤고요. 사진들은 어떤 사진들로 일면에 채워져 있는지 김효진 PD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잠시 고맙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은요. 김용민 라디오 국장이 오늘 출근했습니다. 그런데 한 일주일 정도는 더 김효진 PD가 조간 브리핑을 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이 있어서 이번 주는 지난 3주간에 이어서 김효진 PD와 함께 조간 브리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더 수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힘들여 수고하는 건 없습니다만, 이 뉴스가 한동안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갑자기 이제 팔로우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죠. 여러모로 또 정리가 필요하고 해가지고 제가 좀 더 일단 하게 됐고요. 게시판을 보니까 이 뉴스를 조간 브리핑을 들으러 오셨다기보다는 김용민 국장 목소리를 들으러 오신 분들이 굉장히 더 많으신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대신에 열심히 뉴스를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다루는 주요 조간신문 가운데 이 캠핑장 사고 이 사진을 일면에 배치하지 않은 신문은 딱 한 곳밖에 없습니다. 조선일보 한 곳만 다른 사진을 배치했고 그런 조선일보도 사이드에 관련 사진을 싣긴 했습니다. 나머지 신문들은 전부 이번 사고 관련 사진을 배치했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해서 한 3꼭지 정도 이 앵글에 따라 좀 다르게 조명해보기 위해서
세 꼭지 정도 추려봤습니다. 국민일보 일면 사진 기사 보겠습니다. 자, 사고가 난 텐트 근처에 있던 어느 남자가 이 펜션 관리인하고 같이 이 불길이 치솟는 그 사고 텐트에서 구조한 어린이를 황급하게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키고 있는 그런 CCTV 영상이 사진으로 배치가 됐네요. 예. 사진 속에서 봐도 섬뜩합니다. 텐트가 완전히 불길에 사로잡혀가지고 마치 섬광처럼 비춰지고 있군요. 예. 경향신문 일면 사진도 보겠습니다. 경향신문은 관련 사진을 3컷을 실었습니다. 예. 텐트 입구 왼쪽 실내에서 작은 불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 예. 텐트의 한켠에서 불길이 일어나는 모습이 눈에 작게 띄고 있죠. 그런 모습. 3분쯤 뒤에 불길이 치솟았고요. 가까스로 아이 한 명이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국민일보 일면 사진에서 설명해드린 대로 가까스로 아이 한 명이 다른 야영객에게 구조되는 바로 그 사진입니다. 그 옆에 나란히 배치된 사진에는 사고 텐트가 완전히 불길에 휩싸여가지고 흔적도 알아보기 힘든 채로 불에 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 경향신문 사진, 일면 사진 이 세 꼭지를 보면, 세 컷을 보면은 당시 상황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예, CCTV 화면을 이제 사진으로 촬영해서 실었기 때문에 시간이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게 불과 한 5분 만에 네. 이렇게 된 겁니다. 예, 날짜 보고 시간 보면 새벽 2시 10분부터 15분 사이니까요. 네. 아우, 진짜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는데, 한국일보 일면에 실린 사진은 조금 다른 시각의 다른 느낌의 사진입니다. 당연히 그 사고와 관련된 사진이긴 하고요. 그 동막해수욕장이죠. 인천 강화도 그 캠핑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이 감식 작업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침이나 오전 낮을쯤 되겠죠. 예, 감식팀이 모여있는 사고 장소에 설치됐던 인디언 텐트 3분 만에 잿더미로 변했는데, 예, 그 옆에 있던 텐트, 불길에 휩싸이지는 않았던 그런 텐트인 모양입니다. 그 텐트의 모습이 을씨년스럽게 담겨 있고요. 사고로 완전히 잿더미가 된 그런 텐트가 있던 장소, 바로 그 자리 주변에 감식 요원들이 모여가지고 이것저것 살펴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취재진도 많이 모였고, 경찰이 이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예, 관리를 하고 있군요. 이런 모습입니다. 자, 이 캠핑장 사건 관련 사진을 싣지 않은 유일한 신문이죠. 조선일보 일면 사진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한 이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을 접견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실질 협력이 정체돼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 삼국 협력의 발전 방향에 대한 심도 있고 의미 있는 논의를 해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요 정도 보면은 오늘 주요 언론 조간신문 일면 사진 기사는 대략 다 스크린이 되는 셈이겠습니다. 예, 너무 끔찍한 사고에 관한 소식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 안타깝습니다. 이 내용도 잠시 뒤에 조간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고 듣고요.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경아, 오랜만에 경아를 만나서 너무너무 좋군. 저도 좋아요, 선생님. 오늘따라 경아의 얼굴이 유난히 빛이 나는 걸. 마치 밤하늘의 샛별처럼 말이야, 경아. 선생님이야말로 건강한 청년처럼 변하셨어요. 뭐랄까, 그 이전의 무기력한 선생님이 아닌 야성을 다시 찾은 사나이? 처음엔 나도 새싹 땅콩차가 숙취에만 좋은 줄 알았어. 그런데 차를 곁에 두고 마신 지 얼마 후부터 내가 남자였다는 걸 깨닫게 됐지.
어쩐지 오늘따라 활력이 넘친다 했어요, 선생님. 어때, 경아? 뜨거워요. 인터넷 다음에서 전창걸을 검색하시고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전화 주문은 070-8635-1288, 070-8635-1288입니다. 요즘 새롭게 생활환경 질환에서 침대 세균먼지 위험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만성 폐질환, 천식은 8배 높아지고 폐암은 담배보다 무려 39배나 더 높아진다고 합니다. 아, 나도 그래서 요즘 몸이 그런가? 선배님, 피톤치드 캡슐 톡톡 한번 써보세요. 베개, 이불, 침대 커버에 뿌리는데 무방부제, 무독성이라 안심도 되고 침대 세균먼지 99.9% 제거도 하고 진먼지 진드기는 98% 기피 효과가 있더라고요. 궁금해서 왜 살충은 안 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화학 제품만 살충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던데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 네, 선배님. 피톤치드 향이 살림욕하는 것 같아요. 피톤치드 캡슐 톡톡이라. 한번 써볼까? 검색창에 네이처 아이를 검색해보세요. 전국 약국에서도 판매 중입니다. 네, 3월 23일자 조간 주요 기사 짚어보겠습니다. 일면 헤드라인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듯이 지난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강화도 텐트 참사, 이 기사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계일보 일면 기사로 살펴보겠습니다. 또 화 부른 안전불감, 두 가족 참변이라는 제목입니다. 또다시 노출이 된 안전불감증으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고요. 자, 지난 22일 인천 강화군 글램핑장 텐트, 숙박시설을 갖춘 고급 텐트를 이렇게 일컫는다고 하는군요. 여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어린이 3명을 포함해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습니다. 세월호 참사 1주년을 앞두고 발생한 사고여서요. 그동안의 안전 화두가 공연불로만 들리게 됐다고 세계일보는 짚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최근 몇 년 사이 연이어 발생한 안전사고와 다른 듯 같은 그런 반복적인 사고였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남 담양군 펜션 화재에서는 10여 명이 숨지거나 다쳤고요. 지난 14일 경기 양평군 야외 캠핑장 화재에서는 2명이 숨진 바 있습니다. 자, 이번 화재는요, 최근 레저 열풍으로 늘어난 글램핑장이 안전을 담보할 제도적 장치가 없어서 예고된 인재다라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캠핑장은요, 미신고 시설이었고요. 이런 이유로 당연히 안전점검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예. 이 제도적인 장치 부재와 텐트의 가연성, 외벽 재질, 화재 대비용 장비의 미비도 인명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 캠프 내부에는 TV, 냉장고, 커피포트 등 전열기구가 있고요. 바닥은 전기온열 매트가 깔려 있어서 전열기구 과열 등에 의한 화재 가능성을 안고 있었다고 합니다. 류환형 강화소방서장은요, 현장 브리핑에서 텐트가 연소가 잘 되는 소재로 돼 있어서 불이 순식간에 번진 것 같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불이 삽시간에 텐트 전체로 옮겨 붙으면서 유독가스를 내뿜어서 피해자들이 잠에서 깨기도 전에 질식사했을 것이라는 게 소방당국의 추정입니다. 화재 발생 1분 만에 텐트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목격자들의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예. 앞서 사진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죠. 불과 몇 분 안 걸려서 불에 휩싸였던 거예요. 예, 텐트 내부에 TV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커피포트. 그럼 뭐 당연히 뭐 전기 쓸 것 같고요. 네. 이 정도면 사실상의 숙박 시설이나 다름없는데, 그렇죠. 이게 신고 대상도 아니고 예. 뭐 관리 감독도 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그렇죠. 행정당국에. 예. 이런 곳이 전국에 한두 군데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뭐 이 현장 같은 경우는 주변에 있던 소화기 같은 건 작동이 되지도 않았다고 하고, 모르겠습니다. 전국 캠핑장, 뭐 펜션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이 좀 갑작스럽게 좀 된소리를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겠습니다. 물론
사후 약방문이겠지만은 예. 그것이라도 철저하게 해야겠죠.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참고로요, 눈 덮인 그런 아주 높은 설산 등반하는 그런 산악인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도 중간중간에 치는 텐트 안에서 난로 같은 거는 피우지 않는다고 합니다. 설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화재 위험 때문이겠죠. 예. 그런데 각종 전열기구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놓고 있었으니 위험할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한 소식은 내일 이 시간에도 그렇고 후속 소식이 나오는 대로 또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울 시내에도 이런 캠핑장이 많이 있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가 긴급 점검을 한다고 하니까요. 예. 이런 유사한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그리고 또 이런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 이걸 생계로 삼아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물론 잘못된 점이 있으면은 바로 잡혀야겠지만은 생업이 완전히 위축되고 또 그런 식으로 뭔가 더 상황이 나빠지도록 지나치게 몰아붙이기보다는 이런 거 운영하시는 분들 또 이용하시는 분들 모두가 다 안전하고 그럴 수 있도록 조치가 좀 합리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일면으로 가보죠. 앞에서 잠시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만은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4년 연속 성장률 추월, 미친 가계빚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블랙홀 가계부채라는 부제가 붙었네요.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준금리 인하로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면서 대출 증가 속도가 지난해 두 자릿수를 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는 통계가 잡힌 2008년 이후 최대치라고 하고요. 또 4년 연속 가계대출 증가율이 경상성장률, 경상성장률이라는 건 경제성장률에 물가상승률을 더한 값을 말합니다. 이 경상성장률을 앞서는 등 가계빚이 늘어나는 속도가 지나치게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추가 인하에 나설 가능성이 있는 데다 정부도 경기 부양 차원에서 가계부채 증가를 방관하고 있어서 고삐 풀린 가계빚 증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낸 자료를 보면은요, 지난해 4분기 예금 취급기관, 시중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협동조합 등이죠. 이 예금 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전년 대비 10.2% 증가했습니다. 무려 10.2%. 2013년 4분기 증가율의 3배로요. 말씀드린 대로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 상승률이라고 합니다. 이 가계대출 총액이 가파르게 늘다 보니까 금리가 낮아져도 원리금 상환 부담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연간 826만 원이던 부채 가구의 원리금 상환액은 지난해 1,175만 원으로 무려 42% 증가했습니다. 원리금 상환 부담은 소비 축소로 이어집니다. 정부는 뒤늦게 가계부채 관리 협의체를 가동했지만 면피성 협의회로 전락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경향은 지적을 합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0일 시중에 10조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정책 방향이 경기 부양에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좀 궁금한 게 우리 경제 당국 주요 관계자들이 가끔씩 이런 얘기합니다. 가계부채가 심각하게 많은 건 맞긴 한데 부채의 질이 좋다.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러죠. 부채의 질이 좋으면은 그건 부채 아닙니까? 그리고 원리금 상환 관련 통계를 보니까 질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네요. 금리를 내리지만 워낙 빚을 많이 냈기 때문에 이 빚이 있는 가구당 원리금 상환액이 2010년 826만 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175만 원으로 42%나 늘었다는 얘기도. 그렇죠. 금리를 낮춰도 워낙 빚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원리금 상환액이 늘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정책 당국자들이 가계부채가 있을 리가 없지요. 대부분 없겠죠. 그러니까 이런 가계 상황을 고려해서 정책을 글쎄요 구상한다고 봐야 될지. 여기 내수부진 하는데 그 중요한 원인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원리금 상환할 게 커지니까 지갑 안 열고 허리띠 졸라매는 거죠. 돈 안 쓰는 겁니다. 자, 화제를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외교 문제, 사드 관련된 얘기 등등 몇 가지 짚어보겠습니다. 한국일보 오면 기사를 통해 보지요. 한중, 사드 갈등 봉합, 한중일 정상회의는 조기 개최 가당만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21일 서울에서 열린 제7차 한국, 일본, 중국 3국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요. 이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즉 사드 한국 배치를 둘러싼 논란은 한풀 꺾인 그런 분위기라고 한국일보가 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중일 3국 정상회의 조기 개최 원칙을 확인하는 등 3국 협력체제 복원 계기를 만든 데 대해 만족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하지만 한중일 동북아 3국지 구도 안정화를 위해선 과거사 논란, 중일 영토 갈등, 아베 담화 등 헤쳐나가야 할 고비도 만만치 않다고 하고요. 자, 특히 초미의 관심사였던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언급을 피하는 식으로 일정 정도 봉합이 된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류첸차오 외교부 부장조리의 사드 발언 이후 중국도 한국 내 반중 여론이 심상치 않다는 점을 의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왕이 외교부장이 이 문제를 언급하지 않은 이유를 분석한 것이겠죠. 중국이 치고 빠지기를 하고 있다. 그런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뭐 이런 분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왕이 외교부장은 특히 이 3국 외교장관 공동 기자회견에서요. 정시 역사 개벽 미래라는 표현을 쓰면서 일본 측을 밀어붙였다고 합니다. 왕이 외교부장은 회견 뒤에 올해는 일본의 하나의 시험이자 기회가 될 것이다. 일본이 과거를 철저히 청산하고 진정으로 미래를 대할지 우리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다네요. 예. 정시 역사 개벽 미래라는 말은 2010년 3국 정상이 채택한 비전 2020에도 나온 표현이지만 중국은 일본의 반성을 압박하는 차원에서 활용했다는 그런 후문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한국은 입장이 좀 애매해졌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한중일 3국 협력체제 복원을 강조하면서 3국 외교장관 회의 후 정상회의 개최로 이어지는 수순을 준비해 왔지만 중일 관계가 여전히 냉랭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한국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두고 일본과 대립하면서도 21일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한일 국교수립 50주년 공동기념행사 개최에 합의하는 등 어정쩡한 상황에 처하기도 했다는 것이죠. 예. 정리하자면은 윤병세 우리 외교부 장관이죠. 또 왕이 중국 외교부장,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의 3자 회동 협의는 사드 문제 같은 굉장히 첨예하게 논란의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됐던 그런 문제는 비교적 언급이 되지 않았고 다루어지지 않았고 대신에 중일 간의 외교적 갈등을 재확인한 자리였다. 특히 중국이 일본을 대놓고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여러모로 굉장히 좀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한국일보 분석대로라면 네. 꼭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한꺼번에 해야 됩니까? 한일 간의 정상회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가 지금 한일 정상회담 할 정도의 분위기는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중일 간에만 갈등이 있는 것처럼 분석한 건 좀 타당성이 없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자, 화제를 또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경향신문 이면에 요거를 흥미롭다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가정이 있어야 일도 있다. 미혼 직원 결혼시켜라. 황우여 미혼 해결 프로젝트 왜? 라는 기사입니다. 자, 무슨 얘기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초에 정부 세종청사의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집무실 벽에 이색적인 현황판이 걸렸다고 합니다. 교육부 직원 미혼자 현황이라는 제목이 붙은 나무 패널에는요. 연령별, 직급별로 교육부의 미혼자 통계가 표시되어 있었다고 하네요. 20대 11명, 30대 60명, 아유 굉장히 많습니다. 30대 60명, 40대 32명, 50대 2명, 60대 1명.
휴직, 해외 연수를 포함한 교육부 직원 615명 중 현재 미혼자는 106명으로 파악이 돼 있다고 합니다. 6명 중 1명꼴이라고 하고요. 자, 황우여 장관이 집무실에 이런 내용을 적은 현황판을 붙여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교육부 관계자는 황 장관이 간부진은 야근해도 좋은데 직원들은 빨리 결혼시켜야 한다며 비서실장에게 매달 미혼자 현황을 보고토록 했다. 올해 초부터 미혼자 현황표를 책상 위에 두고 있다가 지난 16일 나무 패널로 만들어 장관실에 걸어둔 것도 교육부 전체의 결혼 독려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렇게 전했다고 하네요. 예. 황 장관은 지난달 중순 이 실국장 회의에서 우리부터도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가 자리 잡아야 한다. 직원이 행복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창의적 문화가 싹 튼다. 이렇게 말하고 사석에서는 미혼자가 많은 과장은 그 과에 미혼자가 많은 그런 과장은 국장 못 되게 한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다. 이런 농담 반 진담 반의 말도 했다고 합니다. 황우여 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이 통화에서요. 직원들이 가족과 결혼의 가치에 좀 더 무게를 두었으면 하는 뜻이다. 외국 사례를 봐도 출산과 보육, 아이들을 위한 미래 투자가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군요. 잘 알고 계시네요. 이런 발언을 국무회의에서도 한번 해보시기 그렇죠. 바랍니다. 예. 60대의 한 명은 뭐 굳이 통계를 잡을 필요가 있나요? 이분에게 결혼하라고 다가치는 건 좀 아닐 것 같고, 예. 각종 보육정책 등등, 교육정책 등등 젊은 사람들이 왜 결혼 안 하고, 결혼 못 하고 아이 못 낳는지 살피는 정책을 황우여 장관이 이렇게 얼마나 그게 시급한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직언을 좀 하면 좋겠습니다. 예. 미혼자 많은 과장은 국장 못 되게 한다. 하지만 대통령은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흥미로운 내용이었고, 한결의 8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치 얘기입니다. 정의당, 낡은 진보 혁신, 비정규직 정당으로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정의당이 22일에 어제였죠. 국회에서 제3차 당대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함께 행복한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새 강령을 발표했다고 하네요. 승자 독식의 현 한국 사회를 극복하기 위해 나라 발전의 기준을 성장에서 행복으로 바꾸고요. 진보 쪽 복지정책 기조인 보편복지 수준에 머무르지 않고 조금 더 적극적인 분배의 정의를 실현하겠다.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제정이 된 정의당의 새 강령은 민생 우선, 현실주의, 민주주의, 진보정치 등 서너 가지를 표방하고 있다고 하네요. 일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가장 고통받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당을 자처하고요. 이념과 상관없이 다양한 비전과 정책을 수용하는 한편 민주주의에 기반한 정당 정치를 통해서 사회적 진보를 이루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정의당이 선보인 강령에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요약될 수 있는 생애 강령도 포함이 됐습니다. 어린이집에서 대학까지 무상 공교육 제공, 종교 양심의 자유에 따른 대체복무제 도입, 1년 병원비 100만 원 이하에서 사실상 무상의료 제공 등 태아, 영유아 때부터 노년기까지 생애별로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한 복지를 시민권으로 보장해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 황우여 교육부 장관이요. 정의당하고 앞으로 좀 정책 공조를 철저히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결혼이나 출산, 육아와 다 연결이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주 좋은 아젠다를 제시했으니까 황 장관이 좀 참고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과장들 관에 미혼자 많다고 승진 안 시키고 그러지 말고요. 예. 자, 2013년 당명에서 진보를 지웠던 정의당이죠. 이번 강령 제정 과정에서 당의 정체성을 사회민주주의, 사민주의 정당으로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극복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당 안에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데 사민주의라는 하나의 이념으로 당의 정체성을 굳이 한정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이견이 제기가 돼서 최종적으로 이 사민주의 문구가 명기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예. 자, 다른 얘기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겨레 구면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렸다고 하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걱정하면서 기다리던 그런 내용이죠. 빛나는 결과를 교섭자리에서 만들어주길이라는 제목인데 누가 한 얘기인지 기사 본문으로 들어가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100일 농성 마치는 쌍용차 이창근 씨 얘기입니다.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면서 경기도 이 쌍용자동차 평택 공장 안에 있는 70m 굴뚝 위에 올랐던 이창근 씨가 내려오겠다고 밝혔죠. 이창근 씨는 해고자는 출입이 금지된 쌍용차 평택 공장 안에 100일째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요. 자, 이창근 씨 한겨레와의 통화에서요. 공장 동료들에 대한 믿음도 생겼고 오는 24일 내일이네요. 쌍용차 주주총회에 걸림돌이 되고 싶지 않다. 23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전 10시 30분 땅을 밟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내려오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땅 위 사람의 옷차림엔 봄이 왔지만 굴뚝에 사는 이 씨는 아직도 겨울 점퍼 차림이었다고 하는군요. 이창근 씨는 고공농성 90일째부터 내려갈지 여부를 고민하다가 주주총회를 앞두고 마음을 굳혔다고 합니다. 이 씨는 지난 농성 100일에 대해서 100일을 펼쳐놓고 보니까 모든 날이 기쁘고 슬프고 불안하고 즐거운 날이다. 많은 이들이 모두 같은 마음으로 이곳까지 와줬다. 내 삶에서 가장 영혼이 따뜻한 날들이었다. 이렇게 소감을 밝혔다고 합니다. 자, 이창근 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쌍용차 정리해고는 적법하다고 이 원시민 항소심 판결을 뒤집는 그런 판결을 한 직후에 이대로 주저앉을 수 없다는 마음으로 김정욱 씨 사무국장이죠. 쌍용차 지부 노조의 사무국장 김정욱 씨와 함께 굴뚝에 올랐습니다. 이들의 굴뚝 농성에 쌍용차 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 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의 방한이 겹쳐서 지난 1월 21일 금속노조 쌍용차 지부와 회사가 무려 5년 5개월 만에 교섭을 재개했습니다. 그러나 교섭은 지금까지 제자리 걸음이라고 합니다. 교섭이 해고자 복직 그리고 26명 희생자 지원이라는 바라던 타결을 낳는 걸 보지 못하고 내려오지만 이창근 씨는 이런 희망과 기대를 말했습니다. 지금은 계란 속 병아리가 계란을 깨고 나오는 과정이다. 경영을 고민하는 회사, 복직과 26명 희생자 문제를 말할 수밖에 없는 해고자가 서로 마주보고 어떻게 서로 도울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이다. 희망과 기대가 아니면 무엇에 기대겠는가? 빛나는 결과를 교섭 자리에서 만들어 더 이상 서로가 상처내지 않길 소망한다. 예. 김정욱 사무국장이 먼저 내려왔는데 경찰의 대응이 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가 물론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이번에 그 이창근 씨 내려오면 경찰이 또 영장 칠지 모르겠는데 전례를 봐서 이거 뭐 도주 염려도 없고요. 증거 인멸을 할 리도 없고요. 경찰의 좀 무리한 대응 이번에 좀 재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법원이 뭐 판단해서 기각하는데 영장까지 쳐서 그렇게 무리를 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이 만기 실험한다고 하는데 이런 문제 좀 만기 실험 해가지고요. 디테일하게 좀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고 이창근 씨가 빛나는 결과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누군들 기대하지 않겠습니까? 누군들 기대 안 하겠습니까? 우리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더불어서 걱정스러운 기대감으로 땅으로 내려오시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한국일보 3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정규직 문턱도 밟기 힘든 청년층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사례로 시작하는 기사고요. 방송사의 막내 작가로 일하는 25살 이수현 씨에게는 개인 생활이 없다고 합니다. 평일 밤샘 근무는 기본이고요. 주말에도 6시간 자는 것 외에는 집에서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료 조사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휴일 없이 일하고 받는 돈 한 달에 120만 원입니다. 그나마도 이 씨가 참여한 프로그램이 방송국 사정에 따라 방송이 연기되면 급여 지급 역시 미루어집니다. 이 메인 작가가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있지만 이 씨는 정작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 씨는요. 계약기간도 정해지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라면서 제작자가 같이 일하자고 제안을 해야 참여할 수 있어서
일이 생길 때만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올해 초 방송사를 옮겨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맡았지만 근로계약서조차 작성하지 못했다고 하는군요. 이 씨는 좋아하는 일을 안정적으로 하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겠지만 방송 작가의 경우 정규직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하다. 이렇게 씁쓸해했다고 합니다. 안정된 정규직을 꿈꾸지만 그 문턱에 다가가는 것도 힘든 게 청년층의 현실입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비정규직 노동통계에 따르면 청년층의 비정규직 비율은 34.6%에 달했습니다. 60세 이상을 제외하고는 가장 큰 비중입니다. 가장 열심히 안정적으로 일해야 할 계층이 가장 불안한 처지에 놓여 있다는 얘기겠죠. 사회생활을 비정규직으로 시작하는 청년층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경제활동 인구조사의 청년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청년 중에 첫 직장을 1년 이하 계약직으로 시작한 경우 무려 19.5%로 5명 중 1명에 달합니다. 취업 자체가 어렵다 보니까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는 게 당연시 되기도 한다는군요. 쥐꼬리만한 월급을 주면서 취업 준비생들의 노동을 착취하는 열정페이가 만연할 수 있었던 것은 너 아니어도 일할 사람 많다. 이런 식의 논리가 먹혔기 때문이라고 한국일보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특히 방송 작가들 비정규직으로 참 서럽게 일하는 그런 직군 가운데 하나로 꼽히지 않습니까? 예. 메인 PD라고 하죠. 방송국 메인 PD가 너 나랑 하자 하면 하는 거고요. 그만하자 이러면 또 끝입니다. 예. 계약서도 못 쓴다고 하니까 굉장히 열악하고 불안한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개선이 좀 빨리 되면 좋겠습니다. 자, 화제를 다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경남기업 비자금 저수지 찾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자원외교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일가의 자금이 2009년 경남기업에서 계열 분리된 업체 체스넛이라는 업체에 흘러들어간 정황을 포착하고 이 체스넛 대표 조모 씨를 최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이 검찰은요, 체스넛이 사실상 경남기업의 위장 계열사로 성완종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을 모아둔 비자금 저수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조 대표 등 체스넛 임직원들에 대한 계좌 추적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체스넛 대표 조 씨는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분류가 된다고 합니다. 조 씨는 경남기업 경영관리본부 등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뒤에 체스넛의 대표로 취임을 했다고 하고요. 예, 여기를 털면은 또 새로운 각종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성완종 전 회장 일가의 비자금 저수지로 의혹되는 그런 곳을 찾았다. 이런 기사였고요. 관련된 얘기 한 꼭지 더 짚어보겠습니다. 경향신문 12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지금 탈탈 털리고 있죠. 포스코건설 전 동남아 사업단장 긴급 체포라는 제목입니다. 검찰이 포스코건설의 동남아 사업단장을 맡았던 박모 상무를 긴급 체포했다는 소식이고요.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가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서울지검 특수 2부는 지난 21일 자정쯤에 이 박모 상무를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합니다. 이 박 상무는 포스코건설의 베트남 도로공사 사업에서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에 공사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방식으로 4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풀려서 과다 계상해가지고 돈이 나가게 한 다음에 요거를 착복했다. 뭐 이런 얘기겠죠. 검찰은 박 상무가 조성한 비자금이 상부의 지시에 의해 조직적으로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00억 원대의 비자금이 조성됐고요. 이 가운데 40억여 원을 횡령한 일인데 과연 이게 개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겠느냐라는 게 검찰의 의심입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과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준양 전 회장을 직접 겨냥할 수 있는 그런 단초가 될 만한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예. 예. 세계일보가 이 보도한 게 거의 한 달이 다 되어가는 것 같은데. 네, 최초 단독 보도했죠. 예. 지금 체포해놓고 뭐 긴급 체포했다고 하는 것도 그렇네요. 또 그렇게 보니 그렇습니다. 영장 안 치고 일단 체포하고 나중에 나서 뭐 영장 청구하겠다는 의미의 긴급 체포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뭐 아무 일 없을 수도 있는 겁니다. 긴급 예. 체포는 풀어주면 그만이니까. 검찰이 그렇게 긴급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게 보니 또 그렇습니다. 자, 화제를 또다시 바꿔보겠습니다. 제가 조간 브리핑을 한 이후로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이런 방식으로는 처음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은데, 한겨레 6면 흔히 아랫돌이라고 하죠. 하단에 실린 광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한겨레 21을 한겨레가 광고를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아마 이번 주 1054호 최신호 같은데, 이 한겨레 21이 이번 최신호에서 홍준표 지사 얘기를 커버 스토리로 다룬 모양입니다. 일단 그 광고에 소개가 된 커버에는 홍준표 경남지사의 얼굴과 함께 앵그리 버드맨이라는 그런 문구가 실려 있네요. 예. 4월부터 경상남도 지역의 전면적 무상급식이 중단됩니다. 무상급식을 지원하던 도의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 지원에 쓰겠다는 홍준표 도지사의 결정 때문입니다. 그는 친서민 보수주의자일까요? 이슈 선점에 능한 우파 포퓰리스트일까요? 그도 아니면 비주류 콤플렉스를 극복하기 위해 권력 중심부를 끊임없이 탐하는 욕망의 정치인일까요? 한겨레 21이 제1054호에서 한국 정치의 어떤 표상, 홍준표를 들여다봤습니다. 라는 커버 스토리 설명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본문에, 그러니까 한겨레 21 이번 호에 내부에 실린 글인지 아니면 광고용으로 제작한 문구인지 모르겠는데, 광고에는 이런 글도 실려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표형이라고 홍준표 지사를 일단 부르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표형. 돌아오셨군요. 언젠가는 일이 다시 뵐 줄 알았습니다. 경남지사가 되어 한반도 아래 박혔을 때도 쉽사리 잊힐 사람이 아니라 생각했습니다. 기자 질문에 뭉치며 식사하셨어요? 진짜 때릴 것 같이 너 맞는 수가 있다는 무대뽀 기계를 누가 있겠습니까? 진주의료원 폐쇄에 이어 무상급식 지원 중단. 이제 표형은 전국적 인물입니다. 감히 단언컨대 표형 당신은 경남지사가 아니라 이 나라의 지사입니다. 예. 재밌습니다. 예. 이 나라의 지사. 예. 가능합니까? 대통령 해야 되죠. 말이겠죠. 대통령 하라는 얘기네요. 예. 예. 난 꿈이 있어요. 개천의 용이 되는 꿈. 이것도 광고 문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번 호 그 안에 그 기사의 내용을 미리 소개한 거 아닌가 싶네요. 예. 어쨌든 한겨레 21에서 홍준표 경남지사를 키워주고 있는 건 사실이네요. 전국적인 인물로. 예. 일익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적인 인물로 키워주는 것일까요? 쫑크를 주는 것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이번 관심들 있으시면은 사갖고 읽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그렇잖아요. 무관심 했을 때 오는 충격이 얼마나 큽니까? 그렇죠. 예, 이렇게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누군가 관심을 가져주고 네. 자기가 관심 받는 대상이라는 것만큼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만족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홍준표 지사는 일단 소기의 목적을 일정 부분 달성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예,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랑 만나가지고 예. 일면에 사진 다 나오고요. 차기 유력 대권 주자하고 대면하는 그런 모습. 예, 논리적으로도 밀리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대안 가지고 온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다. 쇼하러 왔다. 예. 홍준표 지사가 뭐 어느 기회에 제1야당 대표한테 그런 얘기 해보겠습니까? 그렇죠. 정치 하루 이틀 한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흥미로운 광고여가지고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사는 아니었고요. 자, 한겨레 기사 조금 더 보겠습니다. 국제면 14면에 길린 사진 기사인데요. 이 사진 기사가 굉장히 흥미로워가지고 제가 또 골라와 봤습니다. 유사 히틀러 아베 반대 시위라는 제목이 붙은 사진 기사입니다. 어제 일본 도쿄에서 한 남성이 아베 신조 총리 얼굴과 아돌프 히틀러의 모습을 합성한 사진을 들고 아베 정권에 반대하는 시위에 참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아베 정권은
올해 전후 70년을 맞아서 새 담화를 내놓을 예정인데 이 담화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1995년 이른바 무라야마 담화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습니다. 일본 정부 최근 식민지 지배 및 침략의 정의를 묻는 질의서에 식민지 지배 및 침략의 정의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다. 이런 정부 답변서를 결정했죠. 이 시위 중인 남성이 들고 있는 이 사진, 피켓에 담긴 사진, 신조 아베라는 이름이 영어로 적혀 있고요. 히틀러가 입은 그 군복 있지 않습니까? 그 나치시대 군복이 모자도 쓰고 있고요. 얼굴은 아베인데 진짜 비슷합니다. 히틀러랑. 그렇지 않습니까? 코수염까지 달려가지고 닮았네요. 아베하고 히틀러하고. 예. 잘 어울린다고 봐야 되겠네요. 네. 예, 나치 군복이 말이죠. 네. 일본 사람들도 시위하면은 독하게 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한번 도쿄에서 반원전 탈핵 시위 현장에 가본 적이 있는데 굉장히 극렬하게 열렬하게 시위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특기할 만한 점은 경찰이 벽을 치거나 아니면 경찰 버스가 차벽을 치기보다는 행진하는 군중을 옆에서 가드하면서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런 면은 적어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낫지 않았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 경향신문 26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스포츠 기사인데요. 박태환 운명의 날이라는 제목입니다. 수영선수 박태환의 징계 여부 및 수위가 결정될 국제수영연맹 도핑위원회 청문회가 오늘 연맹의 사무국이 있는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다고 합니다. 자, 박태환은 지난해 9월 초 실시한 약물 검사에서 금지 약물인 테스토스테론이 검출돼서 청문회 출석 통보를 받았죠. 박태환은 지난해 7월 말 서울의 한 병원에서 맞은 주사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면서 지난 1월 병원장 김모 씨를 검찰에 고소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가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주사를 한 것으로 보고 김 씨를 엄상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자, 최대 쟁점은요, 박태환이 주사를 맞은 이유입니다. 이 검찰에서 김 씨를 불구속 기소하면서 박태환은 고의로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에서는 벗어났지만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을 2달 앞두고 왜 그 주사를 맞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확실하게 밝히지는 못했죠. 이 박태환이 맞은 주사는 보통 갱년기 치료에나 쓰이는 주사라서 의혹이 더 증폭된 상황입니다. 결국 이 부분을 청문회에 참석하는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야 하는데 금지약물 양성 반응이 병원 측의 과실로 드러났지만 박태환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징계가 확정이 되면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받은 메달이 박탈되는 것은 물론이고 내년 8월 열리는 리우올림픽 출전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예. 국제수영연맹의 판단이지만요. 우리 대한체육회 규정이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 있는데 이 결격 사유를 다룬 조항이 있습니다. 체육회 및 경기단체에서 금지 약물을 복용하거나 약물 사용, 허용 또는 이를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징계 만료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국제수영연맹이 선처를 하더라도 말이죠. 이 대한체육회 이 규정을 바꾸지 않으면 박태환은 3년 안에 국가대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게 알고 그랬든 모르고 그랬든 복용을 했다는 그 자체가 문제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제 수영연맹이나 박태환 측에서는 좀 징계를 경감해서 내년 리우올림픽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징계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대한체육회 이 규정상으로 본다고 하면 3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가대표가 될 수 없기 때문에요. 그렇다고 박태환 선수 개인을 위해서 대한체육회 규정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렇죠. 이 로잔에서 열린다는 이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군요. 사실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 규정. 무죄.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라고 하면은 뭐 그러면 모르겠지만 그렇죠. 그 전제가 아니라면 박태환 선수의 운명은 대한체육회 규정에도 걸려서 사실상 선수 생활을 마쳐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체육 담당 기자로 오래 일하신 입장에서 보면은 어떠십니까? 이 사태 바라보시기에. 일단 알려진 바로 보면 박태환 선수가 진실을 좀 말해야 되겠죠. 갱년기에나
갱년기 치료에나 쓰이는 주사라는데 의사가 알리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운동선수면 이게 금지 약물에 들어있다는 건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어느 운동선수에게 들었습니다. 예. 모를 리는 없었을 것이다 라는 말을요. 예. 예. 어쨌든 며칠 사이에 결론이 나올 것 같으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 기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오전 8시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조상훈이었고요. 예, 김유진 PD였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